1번 이슈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들의 정책 결정문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정책 결정에 대한 요약인데 일단은 기준금리는 25베이시스포인트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네가 컨트롤하는 금리가 3개가 있습니다. 메인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이랑 마지널 랜딩 퍼실리티랑 데퍼짓 퍼실리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할인율, 예금금리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기준금리가 4.25%로 낮아졌고 마지널 랜딩 퍼실리티가 4.5%, 데퍼짓 퍼실리티가 3.75%로 셋 다 25베이시스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금리는 4.25%로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2가지죠. 일단은 이제 숨통을 트이냐 맞게 하냐 요게 이제 금리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게 금리를 낮추는 거고 숨통을 막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줍니다. 고상하게 자산을 매입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더 고상하게는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다, 축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자산을 늘린다,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다, 자기들의 자산을 줄인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안 빌려주거나의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채권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채권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돈 빌려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고상한 말로 대차 대조표 확대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다, 중앙은행이 직접.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돈 빌려주냐 마냐의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결국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던 거를 매달 평균적으로 7.5 빌리언 유로씩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크게는 숨통을 트이냐 막냐랑 직접 공기를 넣어주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숨통은 조금 트이게 하지만 이번 통화 정책은요. 그래도 자기들의 직접 빌려준 돈은 계속해서 회수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숨통을 왜 트여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2010년대 초반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위기로 인해서 금리를 거의 0%까지 계속 낮추다가 요때 이후로 계속 제로금리를 해왔었거든요. 그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인상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금리를 급격히 인상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4%대까지 금리를 매우 높게 올라가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유럽 재정위기 이후로 유럽의 경제가 딱히 막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높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되게 다른 상황인 거죠.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요. 미국 연준의 자산이에요. 연준의 자산이 코로나 터질 당시에는 4조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4조 달러에 불과했던 게 코로나 터지고 쭉쭉 늘어서 22년 당시에는 9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축소해서 7조 2천억 달러까지 자산을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유로존은 연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빨리 긴축을 해왔습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요. 5조 유로 조금 안 되던 거를 코로나 터지고 9조 유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5조 빌려줬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조 유로를 더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더 빌려줬다가 지금 다시 그거를 회수해가지고 꽤나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6조 5천억. 연준이 7조 2천억 달러까지 회수할 때 유로화는 6조 5천억 유로까지 회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달러랑 유로랑 거의 1대1이거든요. 유로화 가치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한때는 1유로 사는데 1.2달러가 필요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유로화 가치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1달러랑 1유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 보니까 환율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도 조금 잡히는 것 같은 거예요. 검은색이 미국의 물가고 요 분홍색이 유로존의 물가입니다. 계속 그래도 2%까지 내려왔고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정책 목표가 2%면 적어도 2%대 초반까지는 가야 금리를 좀 낮출 만한 이슈 아닐까요? 지난주 이슈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로존의 5월 물가는 2.8%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그 물가가 2.8% 나왔는데 금리를 너무 섣불리 인하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앞서가지고 유로존에서 각 국가가 얼마나 경제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이에요. 유로 전체 GDP 비중을 각 국가가 얼마나 차지하냐를 나타낸 표거든요. 독일이 유로존 전체에서 혼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사실상 유로존을 독일이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딱히 과언은 아니었어요. 6분의 1 정도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8분의 1 정도를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서 가야 됩니다. 유로존 전체의 4분의 1은 독일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 6분의 1은 프랑스가 다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유로존에서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제일 큰 나라가 지금 성장이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독일의 GDP 성장률이에요. 실질 GDP 성장률인데 거의 뭐 그냥 침체 상태다라고 딱 봐도 보이시죠? 2021년부터 절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플러스가 된 게 더 적을 정도로 계속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랑스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0 근처에서 비리비리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경제 규모의 두 개 나라가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일단 물가보다는 성장이 너무 안 된다. 요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유로존은 금리를 낮추게 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하나 있죠. 이지스 자산운용 들어보셨나요? 크다면 큰 자산운용사인데, 얘네 부동산 펀드가 독일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예요. 얘가 결국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EOD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8년이에요. 독일 랜드마크 트리아논 빌딩에다가 부동산 공모 펀드를 출시한다고 2018년에 기사가 떴었습니다. 3,700억 규모의 자금을 모집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독일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었대요. 지금은 독일에서 8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월가 같은 곳에 요 건물을 우리나라의 이지스 자산운용이 샀습니다. 요 건물이 엄청 큰 은행이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임대를 하고 있던 은행이 빠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가치를 평가할 때 임대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느냐, 공실률이 얼마나 되느냐, 요것 또한 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LTV, 그러니까 담보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담보율의 70%까지는 내가 돈 빌려줄게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의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대형은행이 임대를 빠지고 나서 여기에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빌린 돈이 70%를 넘어가게 되겠죠? 담보 가치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주단이 대출 연장을 한번 해줬었습니다. 작년 말인가가 원래 대출 만기였는데 대주단이 대출 연장을 한번 해줬다가 이제 더 이상은 대출 연장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팔든가 말든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일의 오피스 건물도 미국 오피스 건물만큼이나 지금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EOD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독일이랑 프랑스 요 기업들도 주로 금융 관련된 문제들이나 아니면 중국 제조업이 너무 성장하면서 제조업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성장을 많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그스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유럽에서 포르투갈 P, I가 이탈리아, G가 그리스, S가 스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그스 여기다가 아일랜드까지 합쳐서 PIIGS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뭐 아일랜드 빼고요. 요 4개 나라가 원래 유럽 재정을 축내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되게 작은데 그 작은 경제 규모로 너무 방만한 경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뭐 물론 얘네도 할 말은 있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가 너무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피그스도 할 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로존 내부에서 너네들은 돈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면서 그걸로 생산성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 라고 욕먹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요 피그스가 뜻밖의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의 성장률이거든요. 독일이랑 프랑스가 지금 절고 있거든요. 독일은 아예 역성장을 했고 프랑스는 그냥 빵 제로인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가 여기인데 여기 뭐 색칠은 안 돼 있지만 그리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국가들이 생각보다 성장을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찾으려고 혹시나 뭐 쓸만한 자료가 있나 싶어서 스페인 통계청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에스파뇰을 모르잖아. 에스파뇰을 모르니까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중 섹터별로 보니까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소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미국 사람이 돈이 지금 엄청 남아 돌지 않습니까? 미국이 소비 구매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지중해권 국가를 좋아합니다. 날씨 맨날 좋으니까 지중해 국가를 되게 선호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활발하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GDP의 반영이 얼마나 됐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꽤나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가 제조업이 활발하던 국가는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죽어있던 관광이 미국 사람들이 돈 쓰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광을 많이 가면서 GDP,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미국 사람들의 관광이 GDP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 밑에 나라들이 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재밌는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공유를 해보자 갖고 왔는데,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제 은행 간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글로벌 은행 거래 시스템인데, 이 스위프트 시스템상의 결제 비중을 보니까 최근에 유로화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로화 비중이. 물론 이게 뭐 때문이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이 급격히 떨어진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격히 떨어졌고, 요거는 그래도 출처가 확실한데 요거는 출처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요건 출처가 애매합니다. 자, 스테스티아에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과연 그 출처가 맞을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로화 비중이 낮아져가지고 출처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지금 뭐 스테스티아에 따르면 2024년 4월에는 유로화 결제 비중이 12%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달러화 비중은 더 늘었고, 23년 말에만 해도 46.56이었는데 이게 58%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출처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요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유로화가 너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와 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유로존도 사실 옛날에는 동구권과 서구권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쪽, 폴란드 오른쪽 이쪽은 소련 관련 사회주의 관련된 쪽이었고, 왼쪽은 그래도 서구랑 친한 이쪽 국가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유로화의 사용 빈도를 조금 줄이는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유로존이 6월 6일 기준금리 결정에서 4.5%였던 기준금리를 4.2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물가도 2%대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물가보다는 성장의 정체가 금리 정책에 큰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한국의 이지스 자산 운용도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재정을 축내던 피그스 국가들은 소비 증가로 인한 뜻밖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성장에 힘입은 엄청난 구매력으로 지중해 국가들의 관광 산업이 크게 활성화된 덕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유로화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유로존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3번 이슈에서 유럽의 정치 지형도가 또 바뀌고 있거든요. 요거에서 또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